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주택담보대출이 중단이 됐다. 이것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은행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담보대출이 중단되는 것이 확산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대마진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부의 대출 규제다. 그래서 당장에 공급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러면은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들을 못 사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은 공공성을 가지는 산업입니다. 일반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와 연계된 은행 감독원이 있죠. 그래서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량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은행의 수익성이 없다. 대출해줘 봐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정부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은행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 총량 규제를 하는 것. 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신규 잔액입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의 금리가 낮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출을 해봐야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행이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은행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 이겁니다. 당장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세가 안 붙으면 됩니다. 그럼 집값이 못 오르잖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이유, 은행에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도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밑에 은행이 조달하는 저금리성 자금이 포함돼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보다 낮다는, 코픽스가 기준이 되죠. 대출에. 코픽스보다 금리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역마진이라는 얘기예요. 역마진. 우리가 마진이 높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 보시면 예대마진이 기준입니다. 예대마진이라는 것은 대출, 여신이자와 수신이자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신이자가 수신이자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높은 정도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은 0.95%, 잔액 기준은 1.02%였는데, 밑에 있죠. 1.02%였는데 신규 잔액 기준 코픽스는 0.81%입니다. 그러니까 역마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줘봐야 자기들 수익성이 안 남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은행도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은행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거는 예대마진이죠. 예대마진. 이 예대마진이 무엇입니까? 은행에서 받는 수신이자가 있습니다. 수신이자. 그리고 이제 대출해 줍니다. 여기는 가계 대출도 있고 기업 대출도 있고 부동산 담보 대출도 있겠죠. 대출해 주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신이자라고 하죠. 여신. 그래서 여수신입니다. 여신이자. 그래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중간에서 뺍니다. 대출이자가 크면은 여신이자는 작고, 수신 예금이자는 작고, 대출이자가 크면 클수록 은행의 이익은 커지게 되겠죠. 이 차이가 커질수록. 이 차이가 커지면 무조건 은행의 이 수익이 커지는데, 지금은 대출 이자보다 여신 이자가 지금 차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역마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지금 대출을 안 해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은행 담보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 안 해준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만약 유튜버가 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해 줘야지, 그냥 무슨 재테크 읽어준다고 아무 그렇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은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 뱅크라고 하죠. 은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 CB라고 있습니다. CB, 커머셜 뱅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입니다. 이거는 상업은행이고 전통적으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IB.
우리나라에는 IB가 활성이 안 됐어요. 미국에는 대부분이 IB가 활성이 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얼마큼 됐냐. 금리가 제로 금리를 가더라도 충분히 은행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십니까? 골드만삭스죠. 네, 골드만삭스고 JP 모건 이런 은행들이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뿐만 아니고 투자성 상품들, 네, 여러 가지 상품 시장에서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골드만삭스도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대출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투자 상품에 투자의 한 덩어리를 묶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CB 이런 상업은행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대 마진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예대 마진 차이,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만큼의 수익을 가지고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로 갈수록 이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저금리 기조로 갈수록. 그럼 만약에 지금 금리가 5% 정도 칩시다. 그러면은 5% 정도라고 치면은 은행 이자는 사실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했지만 2에서 3% 큰 차이가 없는데 대출 시장은 여기서 아마 7%, 8%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2에서 3, 7에서 8%에서 2에서 3 빼면은 대충 보면 5% 정도의 예대 마진 정도로 가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0.05죠. 0.5%죠. 1%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뭐 예금 이자가 예를 들었고 뭐 0.75 이 정도 되는데 대출 이자도 대충 보면 뭐 2.5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익을 보시면은 1.5%, 1.25%, 1.75%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자가 줄어들수록 수익성이 줄어드는 게 은행이고, 그리고 이자가 줄어들면 또 타격을 받는 업종이 어디입니까? 보험입니다. 보험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요. 왜 보험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느냐? 우리가 보험에서 취급하는 건 장기 상품들을 많이 취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장기 상품들, 연금 상품들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장기 상품들이잖아요. 연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장기 저축, 장기 저축이라든가 연금인데 여기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최저 보증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어떤 금리가 되든 최저 보증 이율을 2.5에서 3%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최저 보증 이율을 받는 건데, 근데 지금 이자가 만약에 0.5%까지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이자를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험사가. 그래서 보험사와 은행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커지고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수익성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것도 최저 보증 이율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예전에 IMF 때 보시면은 이자율이 30%까지 갔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취급했던 상품들이 최저 보증 이자율을 10%까지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 들고 있어요. 10% 이자율을 받는 거를. 장기저축이라든가 연금 상품을. 그러니까 계속 10%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결국에 하나입니다. 커머셜 뱅크라는 상업은행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상업은행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대 마진 폭이 작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농협은행 보시면은 농협은행발 주담대 대출 중단, 시중은행 영향 미치나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시중은행도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정부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측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수익성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대출도 많이 해줬으니까 정부 입장에 우리가 좀 편승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공공성을 가지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은행 산업에 대해서. 은행 산업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정부에서 은행을 자꾸 왜 규제를 하냐, 왜 이걸 관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은행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은 원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자본이율이 BIS라고 합니다. 이게 8%밖에 안 됩니다. 왜 자기 돈이 필요 없습니까? 은행에서 수신을 받잖아요. 은행에서 수신을 받고 예금을 받습니다. 예금을 받은 돈으로 이 돈을 갖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차익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은행은. 네, 그 애초에 자기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이란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뭐 빠져나간다 이러면 뱅크럽시라고 하죠. 네, 한꺼번에 돈이 몰려가지고 은행이 파산한 거를 뱅크럽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래 은행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예금을 빠져나간다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항상 정부가 관리한다. 그래서 금융위는 올해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안팎으로 뒀다. 굉장히 짜게 뒀다는 겁니다. 이게 짜게 둔 부분도 있고 은행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농협은행은 연말 대비 지난해 주담대 잔액만 7조 원을 했는데 이것을 짜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1순위가 무엇이냐면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자영업으로 우리 사업자 대출로 받는 금액이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라든가 이런 가계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이것을 자영업을 하는데 유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신규 매수죠. 네, 신규 매수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목표치를 다 채웠던 것이 농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권 대출 중단, 주담대 이어 신용 전세 대출까지 막는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중단. 네, 두 가지가 있죠. 네,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 다 돼요. 왜 됩니까? 네, 예대마진 폭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올라가니까 되는 거고, 우리은행 전세금 한도도 지금 다 됐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전세대출 중단 5%를 묶어놨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5% 묶어놨기 때문에 대출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집을 사지 못하게 됐다 이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전세나 월세로 충당이 안 되죠.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임대로 가야 됩니다. 임대로 가야 되죠. 그 임대로 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긴 게 이겁니다. 지금의 전세 사는 사람들과 월세 사는 사람들과 임대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주택자들이 있겠죠. 이 유주택자 간에 이제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 혁명이라는 이 진보에서 말하는 공산혁명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급 투쟁을 통해서, 네, 계급 투쟁을 통해서 뭐 프롤레타리아, 네, 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 혁명,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의 혁명, 계급을 없애자는 건데, 결국에 진보가 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급화가 고착이 됩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산사회주의라는 거, 진보라는 이런 계급투쟁 자체가, 진보주의라는 것들이 이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연쇄대출 이동이 늘어날 수도 있어. 은행들 촉각을 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저금리 기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커머셜 뱅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IB 인베스트먼크라는 투자은행으로 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서 만약에 지금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만약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은행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깊어질 거고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을 해주는 시장, 이 대출 시장을 장악하는 게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외국계 은행.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외국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없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또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부 금융위에서 이 부분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이런 생각하지. 그래서 남들보다 2-3단계, 3개, 4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한계란 얘기죠. 그럼 오세훈 시장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의 문제는 뭐에서 발단됐습니까? 네, 저는 이거 봅니다. 저금리 기조입니다. 저금리 기조 플러스 뭡니까? 공급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대출 받아서 신규 매수를 하는 쪽.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계속하다 보고 또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서 자영업자들 피해를 입으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는 이 총량들이 늘어난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공급이 없다 보니까 바로 약식으로 긴급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신규 대출 금지시키면은 매수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효과가 될 거 아닙니까? 되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도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주택 수요인 곳에 공급해 안전진단 완화 필요. 라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도 오늘 기사를 봤겠죠. 은행에서 공급 이런 부분들하고 대출 총량이 이제 줄어든다. 아예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또 이거는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안전진단 완화해봐야 공급 안 늘어요. 이 공급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 공급 효과가 거의 없죠? 그러면은 많은 재건축이죠. 재건축 단지가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을 안전진단 하지 않으니까.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을 풀어줬다. 그럼 왜 공급 효과가 없냐? 지금 여기서 공급을 만들어내봐야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단지에서. 여기서 단지에서 재건축을 하는 데서 공급을 많이 만들 단지는 아무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초안 때문이죠.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걸리니까 사업성을 높이게 되고 분양 공급 세대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초안 세금을 두드려 맞습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재초안 때문에 이런 지금 재건축을 아무리 풀어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들이 어딥니까? 이게 S급지죠. A급지 혹은 S급지. 아주 좋은 급지에 우리가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재건축이 필수인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재초안부터 없애야 됩니다. 재초안을 없애야지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화를 해야지 여기서 재건축 단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부분, 금융위에서 생각하는 부분, 그 은행 그리고 서울시장 생각하는 부분, 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택 수요가 있어야 할 곳들은 재건축 재개발 다 마찬가지예요. 20%가 신규 공급이 늘어갈 수가 없어요. 네,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C급지, B급지, 외곽지, 비역세권 이런 데는 공급이 100% 비례율을 100% 맞추고 하지만 거기는 다 미분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사실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익을 보는 단지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대로 반사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주택 공급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신규를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담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금리 구조가 계속되면은 네, 거기서 또 피해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 수요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희소성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희소성. 결국에는 다 희소성이잖아요. 아파트 살 수 없잖아요. 공급은 안 늘잖아요. 결국은 희소성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극화라는 건데 결국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금은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은행 담보대출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